안녕하십니까. 원리로 푸는 국어비법 워너비 국어팀에서 문학 담당하고 있는 설정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 선택지 판단의 원리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첫 시간이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국어학습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단순 지식을 측정한다 라는 것과 사고력을 측정한다 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의인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넣어 두었습니다. 의인법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을 측정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의인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어야지 그건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사고력을 측정한다? 지시문에서, 제시문에서 의인법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겠죠. 의인법을 다 쓸게요. 귀찮아서. 의인법을 찾으시오. 찾을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게 사고력 측정입니다. 결국은 주어진 제시문 내지는 정보에서 특정한 개념을 찾아내라가 바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대단하죠? 정답을 선택한 학생은 36%, 오답을 선택한 학생들이 47%입니다. 자, 1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심리를 우리가 예측해 볼 거예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가 틀렸다라고 판단한다고요? 그럼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어로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정서의 제시 방법 중에서 절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이죠. 이 선택지는 정서의 제시 방법을 물어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정서의 제시 방법을 물어보는 선택지는요, 이 앞뒤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사이사이나 앞뒤에 어떻게 라고 하는 서술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낸다,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화자의 정서를 절제하고 있다, 혹은 화자의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위에 어떻게 정서를 드러내는지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정서의 제시 방법입니다. 그럼 이 선택지는 대체 뭡니까? 얘는 말이죠, 서정갈래의 특징을 물어보는 선택지입니다. 서정갈래의 특징. 자, 우리가요, 시를 서정갈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는 전부 다 서정갈래에 들어갑니다. 근데 서정갈래가 무엇이냐? 정서를 서술하는 갈래가 서정갈래에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시는 서정갈래니까 정서를 서술하는 갈래니까 시라면 무조건 정서를 서술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택지는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시라면 무조건 맞아야 하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 아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선택지를 두고요, 이 선택지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일단 몰랐다는 게 문제겠죠. 정서의 제시 방법을 묻는 것인지, 서정갈래의 특징을 묻는 것인지, 그것부터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찾을게요. 저는 순서를 좀 거꾸로 해서 불필요한 것부터 걸러낼게요. 판단이 불필요한 것들. 이미 1번 선택지에서는 하나 같이 했잖아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판단 불필요. 왜 그랬죠? 시는 서정갈래니까. 정서를 서술하는 갈래니까 시라면 무조건 맞아요. 판단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거. 생각 잠깐 해보십시오. 정답은 뭘 판단하지 않아도 되냐? 3번입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시 전체를 쓰고 있는데 어떠한 감각을 하나도 쓰지 않고 시를 쓰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책상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도 시각이건 청각이건 미각이건 후각이건 하나의 감각이라도 동원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걸 인지할 수 있거든요.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올바른 거 하나만 찾아내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걸 두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뭡니까? 1번에서는 과거가 있냐 없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2번에서는 자연의 변화가 있는가 하나 찾아야 되겠고 미래 암시가 되고 있는가 두 개 찾는 겁니다. 3번에서는 대상 예찬을 하고 있는가 예찬이 있는가 찾으면 되겠죠. 4번에서는 관조적 자세 모르겠어 판단하지 마. 보류 되셨죠? 보류하시고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가 의미를 발견하는가 새롭다 발견은 다 새로운 겁니다. 그죠? 대상의 의미가 나타나나 그것만 보면 돼. 그 다음 여기에서도 보류 애매하니까 보류 그 다음 찾아야 될 거 애상적 분위기 마이너스 분위기 슬픔 서글픔 나오는가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1번이 답이라고 틀렸던 애들은 어디에 주목했죠?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에 주목하고 있었다고요. 실제 이 선택지는 이 뒤가 항상 맞으니까 뭘 봐야 되는데 과거가 있냐 없냐를 보는 아주 단순한 선택지였는데 말이죠. 15시면 몰랐었다? 느끼지 못했었다? 과거 시제 사용되었죠? 과거 끝 1초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서를 드러내네 아니네 하면서 시 쫙 훑어보면서 하나하나씩 체크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선택은 선택대로 틀리게 돼버렸죠. 아시겠죠? 약간 애매하다 라고 하는 걸 개념을 통해서 찾아지는지 보기 위해서 시중 문학 이론서에 있는 개념들을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관조적 자세 4번 선택지에 있던 거잖아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한 발짝 떨어져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개념을 퍼펙트하게 내가 암기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본데 시를 읽고 이 시가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요한 마음만으로 안 찾아집니다. 시에서 시를 쓰는 사람이 화자가 내 마음은 고요하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관조입니까? 아니거든요. 개념만으로 안 찾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서에는 수능기출 개념어를 설명하다가 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설명해 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옮겨왔는데 여성적 어조 요즘엔 성정체성이 좀 다양해서 여성적 어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도 조금 더 덧붙여놨더라고요. 섬세하다는 것은 대상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으로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그러면 우리가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찾기 위해서 감수성이 풍부한 시를 찾아보겠어 하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그거 찾아집니까? 감수성이 풍부한 시가 대체 뭔데? 개념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요. 개념은 딱 어디까지나 이게 뭐냐라는 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슬픔의 정서가 나와 있는가? 비싼 게 자꾸 부러져. 그 다음 아주 많이 보는 거 윤동주 시에서 반성적 어조, 성찰적 어조 아니 종결 어미를 본다고 해서 반성적 어조가 찾아집니까? 성찰적 어조가 종결 어미를 찾아지냐고. 아니잖아. 시에서 화자가 이런 정서나 태도를 보여주는가를 찾아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로 치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어조 그래야 잘 보이는 어조. 아까 했던 거 마찬가지야.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 섬세하다. 그리고 기출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 아이고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
얘들은 말이죠. 공통점이 있어요. 섬세하다, 경쾌하다, 발랄하다. 다 나랑 같은 공통점이 있죠. 농담이고 미안합니다. 공통점. 사람마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절 보고 섬세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고? 마찬가지. 경쾌하다, 발랄하다도 발음이 잘 안 되네. 경쾌하다, 발랄하다도 사람마다 달라요.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택지들이라고. 왜? 정도나 양의 개념이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이걸 플러스에 가까운 것인지 마이너스에 가까운 것인지는 위치를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들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렇죠. 플러스에 가까운 어조다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지 판단을 하실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찾아야 할지, 걸러내야 할 건 없는지, 어떻게 찾아야 할지